1957년에 찍힌 할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그리 크지 않은 집 앞에 서 계시며 만약 당신이 지금 구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입고 싶을 만한 원피스를 입고 계십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머니의 단정한 모습에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려 합니다. 그것은 원피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피스는 평범한 면 소재일 뿐입니다. 그것은 원피스 안에 입은 무언가, 할머니가 서 있는 자세, 할머니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옷을 살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구체적이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에 이름을 붙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산업이 도래했습니다. 규칙은 제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은 더 많은 제품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탑 10.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1957년, 할머니는 6벌의 원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습관을 추적하는 지속가능성 단체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약 60톨, 80벌의 옷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격차는 필요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에 의해 설명됩니다. 자라는 1975년에 첫 매장을 열었고 매 시즌이 아닌 몇 주마다 새로운 실루엣을 생산하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패스트 패션 이전에는 소득 대비 옷값이 꽤 비쌌습니다. 여성들은 옷을 적게 샀고 가진 옷을 소중히 관리했으며 정말로 달아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패스트 패션 산업의 가치는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산업은 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감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에 입어본 옷들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입을 옷들이었습니다. 옷장은 닫힌 시스템이었습니다. 혼란도 없었고 일요일 저녁 옷장 앞에 서서 좌절감을 느낄 일도 없었습니다. 탑 9. 실루엣을 완성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속옷이었다. 겉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1955년 여성의 아침은 형태가 잡힌 브래지어, 거들, 슬립을 입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패션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서가 아니라 이 속옷들이 어떤 원피스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원피스는 그 위에 형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볼 때 여성은 겹겹이 쌓아 올려진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층들로 만들어진 형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는 2000년에 팬티 스타킹의 발 부분을 잘라낸 후 스팽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속옷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관찰에서 출발해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그 지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리함으로 대체되었고 편리함은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되었습니다. 1955년 할머니의 파운데이션 속옷은 전부 합쳐 1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오늘날의 보정 속옷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원피스가 실루엣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파운데이션 속옷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탑 8. 그들은 트렌드가 아닌 자신의 체형에 맞춰 옷을 입었다.
마거릿의 어머니는 17살 된 마거릿을 재봉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재봉사는 마거릿의 주위를 세 바퀴 돌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A라인 스커트, 허리에 딱 맞는 핏, 엉덩이에 가로줄 무늬는 절대 안 됨. 마거릿은 20대가 되어서야 이 규칙에 어긋나는 옷을 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1958년 미국의 모든 여성 잡지는 체형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동일한 섹션을 실었습니다. 서양배형, 모래시계형, 일자형 등 각 체형마다 어울리는 허리선, 치마단, 네크라인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봉사에서 고객으로, 잡지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딸에게로 요리법만큼이나 진지하게 전수되는 장인의 지식이었습니다.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 모델은 트렌드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체형에만 어울리는 실루엣은 시장의 일부에게만 팔립니다.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고 선언된 트렌드는 모두에게 팔립니다. 체형에 따른 분류 체계가 버려진 것은 그것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량 판매 비즈니스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탑 7. 액세서리가 전략의 전부였다. 핸드백은 구두와 맞췄습니다. 스카프는 코트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장갑은 실내에서만 벗었습니다. 이것은 제약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수학이었습니다. 6벌의 원피스를 가졌지만 액세서리를 의도적으로 돌려가며 활용한 여성은 마치 20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액세서리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옷장을 커 보이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의 옷장은 역사에 알려진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녀의 개인 비서였던 메리 갤러거는 케네디가 새로운 원피스를 모으기보다는 장갑, 스카프, 구두 같은 액세서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공식 행사에서 완전히 다른 여성처럼 보였던 것은 재력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핸드백 시장 규모만 해도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할머니는 이 수학을 무료로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추적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 중 어느 것도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몇몇은 돈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들은 절제를 요구했고 이는 결국 위장된 훈련이었습니다. 1955년에 옷을 가장 잘 입었던 여성들은 1955년에 가장 부유한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규칙들을 대체한 산업은 더 나은 규칙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규칙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는 구매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탑 6. 그들은 예외 없이 매주 다림질을 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뷰티 리추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1956년 일요일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다리미판이 나왔습니다. 그 주에 입을 모든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를 평평하게 다렸습니다. 부엌에는 따뜻한 면 냄새가 났습니다. 다림질이 끝난 옷들은 일주일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다리미판 옆 의자 위에 쌓여갔습니다. 화요일의 블라우스가 목요일의 스커트 위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45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구김방지 원단이 개발되었고 1960년대를 거치며 상업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편리하긴 했지만 옷을 정성껏 관리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조용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림질한 블라우스와 구김방지 블라우스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다림질한 옷은 신중하게 선택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림질한 옷은 고민의 흔적이 담긴 옷장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할머니의 일요일 다림질은 45분의 시간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할머니가 입은 옷은 주름방지 합성 섬유가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것, 즉 그녀가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탑 5. 립스틱은 허영심이 아니라 기본이었다. 할머니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는 외출복을 다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집을 나서기 전 화장을 하는 것은 미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날 사람들과 그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 밖으로 나선 여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내내 로마와 런던의 평범한 날들에 사진가들이 포착한 오드리 헵번의 거리 사진들. 보면 그녀는 항상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집을 나서기 때문에 발랐던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립 화장품 시장은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1955년에 립스틱 한 개를 1년에 2번 교체하며 사용했던 여성들은 그것을 스킨케어 루틴이나 자기관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하는 당연한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탑 4. 10년을 입는 좋은 코트 한 벌. 1953년 품질 좋은 울 코트의 가격은 약 35달러로 평균적인 미국 노동자의 반주치 임금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코트를 대충 훑어보지 않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울의 무게감을 느끼고 솔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를 사면 계속 간직했습니다. 밑단 안감이 다르면 재봉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몇 달러를 주고 안감을 교체하면 앞으로 3번의 겨울을 더 입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루엣이 유행한다고 해서 코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주치 임금을 주고 산 물건과의 관계는 화요일 오후에 11달러를 주고 산 물건과의 관계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소중히 다루는 물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세 잊어버리는 물건이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10월에 사서 몇 번 입고 봄이 되면 버리는 계절별 코트 교체를 도입했습니다. 산업은 코트의 품질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회전율을 개선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규칙, 즉 외모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고 더 작고 다루기 쉽게 만들도록 설계된 규칙들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고 6벌의 원피스로 이루어진 옷장을 풍성해 보이게 늘리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에 지식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습관들이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규칙은 여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합니다. 그중 어떤 것도 더 많은 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 규칙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습관들을 대체한 세대는 더 우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탑 3. 그들은 당당하게 걸었다. 1952년 켄터키의 부엌에 서서 도로시의 어머니는 딸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턱을 바닥과 평행하게 하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골반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음 어깨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턱을 내리며 척추를 구부렸습니다. 같은 여성, 같은 원피스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원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렴? 두 번째 자세에서 원피스는 아무런 맵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 부분이 뭉쳤고 밑단이 당겨졌습니다. 잘 만들어진 옷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급하게 주워 입은 옷처럼 보였습니다. 바르게 서 있는 여성에게 원피스는 다르게 맞습니다. 어깨선이 평평하게 놓이고 밑단이 고르게 떨어지며 실루엣이 원래 디자인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잡고 고개를 든 채 방 안을 걸어가는 여성은 그 공간을 다르게 차지합니다. 이는 스타일 기법이 아니라 존재감이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도로시는 60년 동안 똑바로 서서 다녔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스타일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1952년 부엌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탑 2. 그들은 자신이 들어갈 장소에 맞춰 옷을 입었다. 1958년에는 교회 갈 때 입는 원피스, 시장 갈 때 입는 원피스, 저녁 식사 때 입는 원피스, 집에서 입는 원피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옷장이 무한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옷을 입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고 그에 맞춰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자신의 옷차림이 맞는지 고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 직장에 캐주얼 프라이더웨이가 도입되었습니다. 1992년 리바이스는 미국 기업들에게 캐주얼 비즈니스 웨어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데님 착용이 허용되지 않던 사무실에 데님을 팔기 위해 고안된 마케팅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그 가이드 이전에는 미국 전문직 세계에 캐주얼한 근무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청바지 회사가 청바지를 팔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애슬레저룩, 사무실의 스웨트팬츠 등 상황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모호해지는 것은 문화적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소유해야 할 옷의 카테고리를 배로 늘리기 위해 설계된 마케팅 구조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더 적었고 각각의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탑 1. 그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았고 그것만 샀다. 이것은 이 목록의 다른 모든 것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1957년 상점에 서 있던 할머니는 이게 유행인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어떤 질문보다 그 질문을 먼저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재봉사, 그리고 30년 동안 축적된 관찰을 통해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 색은 안 돼. 네 얼굴을 죽이거든. 저 색은 장점을 살려주네. 펜실 스커트 말고 A라인으로. 드롭 웨이스트 말고 허리에 딱 맞는 핏으로. 할머니는 15분 만에 상점을 둘러보고 무엇이 자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패션 산업은 이 지식과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트렌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즌의 색상은 모두에게 어울립니다. 이 실루엣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화된 취향은 대량 판매에 위협이 됩니다. 대량 판매가 곧 비즈니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옷장에서 가장 비싼 품목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입니다. 유행에 휩쓸려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결코 맞지 않을 실루엣으로 산 옷들 말입니다. 할머니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명의 여성,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옷을 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여성입니다. 도로시에 딸은
아직도 그 올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2년에 어머니가 사서 1958년에 안감을 교체하고 11번의 겨울 동안 입었던 바로 그 코트입니다. 그 코트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코트만큼 잘 만들어진 옷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코트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그 코트처럼 멋지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규칙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구독도, 예산도, 문제가 당신의 몸에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가 알았던 것을 아는 것만이 필요했습니다. 이 목록에서 규칙 하나를 골라보세요. 2주 동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돌아와 무엇이 변했는지 말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옷장 속 옷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산업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을 되찾고 더 의도적인 미래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